안녕하세요. 저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엄청 많았어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이 아닌 가족으로부터 받는 무시는 가슴이 너무 아픈 일이었어요. 다행히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아내와 열심히 일궈내 그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렸고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머리로는 다 용서를 했지만 가슴 속엔 그때 상처로 인해 생긴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겉으로는 다 잊었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은 쉽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그 흉터마저도 다 털어내보려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돌도 되기 전에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와 살았지만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저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었어요.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안 좋은 일로 헤어지셔서 사진마저 다 없애버린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어머니의 얼굴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 역시 혼자 벌어 세 식구를 먹여 살리다 보니 새벽 일찍 일하러 가셔서 저녁 늦게는 되어야 집에 들어오셨죠. 어떨 때는 주말에도 일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도 많지 않았죠. 제 곁에는 언제나 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돌쟁이인 제가 어머니도 없이 자라는 것이 안타까우셨는지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없는 존재였기에 어머니라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못 느꼈었어요. 아니, 어쩌면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으이구, 이 불쌍한 것. 애미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애비도 일찍 가버리고, 이 할미가 오래 살아야 할 텐데, 우리 손자 크는 거 끝까지 봐야 할 텐데. 할머니, 나랑 오래 살아요. 네? 그래, 그래. 오래오래 살자, 할미랑. 오래오래 같이 살자. 할머니는 아침이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도시락을 싸주셨고, 추운 겨울이면 따뜻한 국물을 마시고 나가야 몸이 덜 춥다며 늘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어요.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늘 고기나 생선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어쩌다가 친구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올 때면 소세지나 햄 반찬이 너무나 맛있었지만 절대로 할머니께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남은 사람은 할머니뿐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속을 썩이는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안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미루지 않고 했고요. 저녁에는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준비하며 할머니가 만드시는 것을 보고 따라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요리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저는 그렇게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큰 어려움 없이 할머니와 잘 지내던 저에게 큰 시련이 닥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며칠 알아 누우시더니 일어나시지를 못하셨어요. 할머니, 병원에 갈까요? 왜 안 나와요? 그러게. 곧 괜찮아질 거야.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요. 네?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쉬면 나을 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119에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그러시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두 눈을 감은 채 눈물만 계속 흘리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이 험한 세상에 저만 혼자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신 것 마냥 편지에다 이것저것 다 적어 놓으셨어요. 할머니의 손글씨를 보며 가슴이 얼마나 사무치던지.
제가 장가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던 할머니는 그렇게 저의 곁을 떠났고 저는 그 슬픔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것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찾아오셨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망가지면 할머니가 하늘에서 슬퍼하실 거라는 말씀에 다시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언제나 할머니가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학교 생활을 다시 했고 졸업을 한 후 요리하는 것이 좋았던 저는 식당 주방 보조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하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한 저는 몇 년 후 제가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장이 됐죠. 오후부터 시작하는 식당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이 났지만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틈틈이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언젠가는 제 식당을 차리겠다는 꿈도 생겼어요. 몇 년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습관처럼 제 몸에 배었고 저를 얘기하면 성실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아니, 어제 퇴근도 제일 늦게 했잖아. 점심 땐 단체 손님 있잖아요. 그 점심시간이라 미리 재료들 세팅해 두려고요. 하여간 나보다 더 성실하다니까. 아직 만나는 사람 없지? 이제는 결혼해서 자리도 잡아야지.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내 생각엔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야. 저의 성실함을 인정한 식당 사장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는 사장님의 둘도 없는 친구분이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에서 격리를 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다 저희가 서로 잘 어울리겠다 싶어 저희를 연결시켜 줬어요. 저도 아내는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식당에 자주 왔었거든요. 안면이 있어서 저는 아내와의 첫 만남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 만나고 난 저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죠. 대화를 해보니 서로 맞는 게 정말 많았고 둘이 하는 데이트는 즐거웠어요. 아내는 제가 세상에 혼자라는 것에 마음 아파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줬습니다. 늘 겨울처럼 시리기만 한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아내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며칠이나 고민하고 준비해서 아내의 생일에 몰래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생일을 축하해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감동을 했던지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평생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며 고백을 했고 손가락에 준비한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아내는 웃으면서 제 청혼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아내의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아내의 집에 도착한 저는 긴장이 되어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는 어머니와 쌍둥이 언니가 있었는데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안 어찌나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지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식사를 다 하고 나서는 거실에 둘러 앉았고 처형이 과일과 차를 내왔어요. 아내는 포크로 과일을 하나 집어 저에게 권했어요. 저는 아내가 준 과일을 먹고는 접시 위에 포크를 내려놨죠.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얘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네요. 아, 그러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봐도 오늘 보면 안다고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해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죠? 네, 당연하죠.
우리는 보다시피 이렇게 세 식구예요. 애 아빠가 몇 년 전에 그렇게 되고. 혹시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신가요?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도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가족이... 저 혼자예요. 아, 미안해요. 괜한 걸 물어봤네.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식당에서 주방 일 하고 있어요. 주방 일이요? 네, 주방장으로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장모님은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어느새 말문을 닫으셨고 아내는 이제 그만 일어나자며 서둘러 저를 데리고 집으로 나왔어요. 저를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고 저는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글생글 웃으며 저를 걱정해줬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장모님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신경이 쓰여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출근한 저를 보고 사장님은 어떻게 인사는 잘 드리고 왔냐며 물으셨고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기분 좋게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은 저의 속도 모르고 올해 안에 국수를 먹을 수 있는 거냐며 설레발을 치셨죠. 요리하는 것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신을 다른 곳에 두다 보니 잔실수도 하게 됐고 하루가 어찌 지나갔는 줄도 모를 만큼 정신이 멍했어요. 일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늦은 시간이지만 아내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내 역시 그 시간까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어요. 어제 인사를 드리고 난 후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는 아내에게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머뭇거리던 아내에게서 장모님이 반대한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아내에게서 그 말을 듣고 나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는 저에게 아내는 괜찮냐고 물었고 장모님은 자신이 설득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같이 설득을 하자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지금은 혼자서 설득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죠. 저는 저 때문에 아내에게 큰 짐을 지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는 통화를 끊었어요. 저에게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아니,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졌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를 꺼내 마셨어요. 마음이 그래서인지 술이 물처럼 느껴졌죠. 며칠 후 사장님이 친구분을 만나고 오셨다며 둘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의 몰골뿐만 아니라 아내의 몰골도 저처럼 까칠하고 살이 쏙 빠졌다며 걱정을 하셨죠. 저는 사장님에게 장모님이 반대를 하신다며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장님 역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아내와 결혼할 마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저의 본 모습을 아직 보지 못해 그런 거라며 저의 본 모습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며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아내의 말만 듣고 며칠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을 후회하며 장모님을 만나러 아내의 집으로 갔죠. 제가 왔다는 소리에 아내는 헐레벌떡 뛰어나왔고 며칠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잠시 뒤 장모님이 방에서 나오시더니 여기엔 무슨 일로 왔냐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내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아내 역시 그런 저의 곁으로 다가와 앉으며 장모님을 설득했어요. 저희의 모습에 처형은 안절부절해했고 장모님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빤히 쳐다봤죠. 돌아가요. 내 맘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할 자신 있어요.
저희 둘 허락해 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당신은 내 딸이랑은 결혼 못해요. 허락해 주세요. 정말 잘 살게요. 잘 살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싫다니까? 나는 가족이 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내고 싶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식당에서 일을 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알았으면 이만 나가줘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직업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지금은 다른 사람의 식당에서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제 식당을 차릴 거고. 됐어요. 그만둬요. 미래의 일을 내가 어찌 믿어요? 그래봤자 식당 주인밖에 더 되냐고. 나는 확실하게 말했으니 두 번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장모님은 방문을 쾅 닫고는 방으로 들어갔고 처형도 저의 눈치를 보며 뒤따라 들어갔어요. 아내는 저에게 미안해하며 일어나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말을 했는데 왜 와서는 이런 말을 듣고 있냐며 속상해했어요. 저 역시 장모님의 비수 같은 말 때문에 가슴이 쓰라렸지만 저를 걱정하고 저 때문에 핏기가 없는 얼굴을 하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제가 아픈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또 찾아갔고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내 역시 식음을 전폐해가며 결혼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웠고 저희의 노력 덕분에 장모님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저희는 뛸 듯이 기뻤고 하루라도 빨리 결혼식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모님이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결혼은 조금 더 이따가 하자는 장모님의 말씀이 좀 찝찝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장모님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쌍둥이 처형이 만나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오게 됐고 직업이 의사라는 소리에 장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그 남자에게 빠져 저희의 결혼은 안중에도 없었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죠. 아내는 자신의 결혼이 먼저라며 이러는 법이 어딨냐며 난리를 피웠지만 장모님은 쌍둥이라도 언니 동생이 있는 법인데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며 저희의 결혼은 처형의 결혼이 끝난 후에 하자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허락할 때 결혼은 천천히 하기로 한 것 아니냐며 허락만 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냐며 언짢아 하셨죠. 저는 아내에게 장모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달랬어요. 저 역시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칼자루를 장모님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내처럼 했다가는 허락받은 결혼마저도 엎어질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기로 했어요. 의사 사위를 얻게 되신 장모님은 처형의 결혼식에 온갖 정성을 들였어요. 자가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의 집에 맞게끔 장모님은 혼수품을 바리바리 준비를 하셨죠. 형편이 되지 않자 빚까지 내가면서까지 결혼 준비를 했고 언젠가는 지금 들어가는 것에 곱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리를 하셨어요. 의사 사위를 얻는다는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다며 싱글벙글이셨어요. 처형의 결혼식 전날 집으로 친척들이 오셨고 장모님은 저에게 음식을 부탁하셨어요. 저는 있는 솜씨를 마음껏 펼쳤어요. 저의 음식을 맛보던 친척들은 어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잘하냐며 칭찬 일색이셨어요. 아내는 이때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주방에 있던 저를 데려다가 자신과 결혼을 할 남자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얼떨결에 친척들에게 소개를 하게 된 저에게 음식을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라는 말에 아내는 주방장이라며 당당하게 소개를 했고 장모님은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냐는 듯이 눈치를 줬어요. 친척들은 집에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나 좋겠다며 말씀하셨어요. 장모님은 친척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자 내일 처형과 결혼할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며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고
아내는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날 처형의 결혼식에 아내와 함께 갔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제가 못마땅하신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왔냐며 그러셨고, 아내는 장모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고 보는 손님마다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내 때문에 저는 여러 친척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어요. 장모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결혼인 만큼 처형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어요. 처형의 부케는 당연히 아내가 받았고, 처형의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아내는 결혼 날짜부터 잡아야겠다며 장모님을 닥달했어요. 언니 결혼식 끝났으니 이제 우리 결혼하면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서두르니? 아직 언니 신혼여행도 안 다녀왔구만. 그거랑 무슨 상관인데. 올해 가기 전에 결혼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한 해에 어느 집에서 둘을 결혼시킨다니? 뭐예요? 왜 말이 또 틀려요? 너도 생각을 해봐라. 언니 결혼 준비하면서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 우리도 우리지만 자식 결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결혼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그럼 언제 결혼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나 보고 하면 되지. 올해는 안 돼. 처형의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에 결혼을 하라던 장모님은 한 해에 결혼을 2번 어떻게 하냐며 내년으로 미루자고 하셨고,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처형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고, 처갓집 식구들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오셨어요. 제가 준비하는 음식을 먹으며 처형 부부의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아내는 뾰루통에 있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아줬어요. 처형은 저의 음식을 먹으며 역시 음식 하나는 끝내준다며 웃으며 말을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음식 잘해서 뭐 할 거냐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죠. 처형은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했고, 입덧이 심했던 처형을 보살피느라 장모님은 처형의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어요. 해를 넘긴 지도 여러 날이 지났고, 아내는 계속해서 장모님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을 꺼냈지만 장모님은 그럴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셨어요. 처형이 아기를 낳고 나면 하자는 말에 참았던 아내는 결국 터져버렸고, 결혼식 같은 것은 필요 없다며 짐가방을 싸서는 집을 나왔죠. 그리고는 제가 살고 있던 곳에서 혼인신고만 한 채 같이 살게 됐어요. 장모님은 그것도 못 기다려주냐며 아내에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며 역정을 내셨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신지 한 번을 오지 않으셨어요. 마주칠 때마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만 늘어놓으셨고, 그때마다 아내는 쌈딱처럼 장모님과 싸움을 해댔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고 아내와 결혼을 한 것이 아닌데, 저 때문에 아내가 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이런 것들이 끝나려면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몇 년 후 저희만의 식당을 차리게 됐어요. 아내는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어요. 가게를 오픈하는 날, 손님들은 미어 터질 듯이 들어왔고 저희는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며칠 뒤 장모님 생신날 저녁,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는 식당이 대박이 날 것 같다며 싱글벙글 웃으며 이야기를 했고, 장모님은 대박이 난다 한들 뭐가 달라지냐며 그래봤자 식당 주인이라고 말을 하며 분위기를 어둡게 만드셨어요. 처형은 저의 눈치를 보며 장모님에게 그러지 말라고 눈치를 줬지만 장모님은 내 집에서 이런 말도 못하고 어찌 사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셨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장모님에게 생신 축하드린다며 생신 선물을 건넸어요. 아내와 백화점에 들러 예쁜 목도리를 하나 샀었거든요.
장모님이 선물을 받자 옆에 있던 처형은 궁금하다며 풀어보라고 말을 했고 장모님은 어쩔 수 없이 선물 포장지를 풀었어요. 예쁜 목도리가 나오자 처형은 너무 예쁘다며 엄마와 잘 어울린다며 장모님의 목에다가 둘렀고 장모님은 음식 있는데 왜 이러냐며 나중에 하겠다고 뒤쪽으로 목도리를 빼냈었어요. 그때 첫째 사위가 선물을 준비했다며 장모님에게 건네줬고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선물을 열어봤죠. 선물 중에 최고는 현금이 아니냐며 하고 싶은 것 하시라는 첫째 사위의 말에 장모님은 현금 좋아하는 건 어찌 알았냐며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사위밖에 없다고 하하거리셨죠. 아내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지며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내의 뒤를 따라 나갔어요. 마당에 있던 아내는 미안하다며 말을 했고 저는 아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도 장모님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첫째 사위를 아들인 것 마냥 끼고 다니셨고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으셨어요. 오히려 옆에 같이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셨죠. 매번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점점 지쳐갔고 저희 부부의 인내심을 바닥치게 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장모님은 계모임을 하는 지인이 며칠 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소리를 하며 어찌나 얄밉게 이야기를 하는지 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며 자신은 평생 태어나서 비행기 한번 못 타보고 죽겠다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러자 처형 부부가 자신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을 했고 장모님은 얼싸 좋아하셨어요. 처형 부부는 그럼 이참에 가족들이 다 같이 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한 번도 가족여행을 간 적이 없으니 이참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을 했죠. 너희도 괜찮지? 우리는 해외여행은 가기가 힘들어. 왜? 경비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낼게. 네 형편 뻔히 아는데 설마 너더러 내라고 하겠니? 아니, 누가 경비 때문에 그렇대? 일주일씩 식당을 비우면 곤란하니까 그렇지. 곤란할 것도 많다. 너네 형부도 똑같이 일주일 문 닫아야 해. 병원이랑 식당이 똑같아? 다를 건 또 뭐니? 이참에 가족여행 한번 가보려고 그랬더니 우리 빼고 다녀오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젠데. 매번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이 새니까 문제지. 뭘 하려고 하면 네 형편 때문에 마음껏 할 수도 없잖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해. 이래서 형제들도 형편이 비슷비슷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여기에서 그 말이 왜 나와? 살아보니 그렇다는 소리야. 너 혹시 일주일 쉬면 돈 못 벌어서 그런 건 아니지? 뭐? 경비도 우리가 다 내고 식당 일주일치 매상 내가 다 줄 테니 이번엔 같이 가. 누굴 거지로 하나? 네가 그걸 왜 줘? 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 안쓰러워서 그런 거잖아. 말을 말자. 도와준데도 불만이야? 아내와 처형은 언성이 점점 더 높아졌고 옆에 있던 장모님이 아내에게 화를 냈어요. 너는 언니가 네 형편 생각해서 모든 걸 다 알아서 한다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그러게 너도 비슷한 집에 시집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왜 우리가 너희 눈치를 보면 살아야 하니? 척반하장도 유분수지. 자기 챙겨주는 줄도 모르고. 엄마도 이제 그만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야? 이제는 나도 지쳤고 내 자존감 긁어먹는 이런 곳에는 다시는 안 와.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말고 살자. 딸 하나 동생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아니 얘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요?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해줘서 시원해요? 그동안 우리 싫어했잖아요. 이 사람 옆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더니. 그래, 내가 네 형부 같으면 그렇게 했겠니?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녀. 뭐예요? 엄마 같은 속물보다는 훨씬 나아요. 뭐라고? 장모님은 아내의 뺨을 때렸고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저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내를 쫓아갔죠. 아내는 한참을 뛰어가다 멈춰서는
풀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줬어요. 아내는 꼭 성공해서 보란 듯이 살 거라며 소리 질렀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죠. 그 뒤로 아내는 처갓집과 발길을 끊은 채 살았고 연락조차 받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이런 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밤낮으로 더 성공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식당은 대박이 났고 저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니 어느새 100호점까지 내게 됐어요. 저희는 꿈만 같아서 믿기지가 않았죠.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이루게 된 저희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저에게 연락을 가끔씩 하게 된 처형도 대단하다며 축하를 해줬어요. 저는 처형과 아내의 사이를 다시 좋아지게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어요. 아내에게는 그동안 고생한 우리를 위해서 한잔 하자며 불렀어요.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맥주와 소주도 몇 병 꺼내어 놨죠. 아내는 다 제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라며 저에게 맥주 한 잔을 따라줬어요. 저 역시 아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며 맥주를 따라줬고 저희는 건배를 하고 시원하게 마셨죠. 아내는 생글생글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해서 출입문을 바라봤어요. 자꾸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는 저를 느낀 아내는 왜 그러냐며 누구 올 사람이라도 있는 거냐며 물었고 그때 출입문이 열리고 처형이 들어왔어요. 아내는 고개를 들어 처형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저를 향해 왜 불렀냐며 이러자고 한잔하자고 한 거였냐며 자신은 빠져줄 테니 둘이서 마시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러자 처형이 아내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울먹였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인지 화를 내던 아내도 처형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은 달라졌고 처형의 거듭되는 사과에 아내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몇 년 만에 보는 처형의 모습은 너무나 초췌했어요. 처형은 저희에게 축하를 한다는 말을 꺼냈고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이혼을 했다고 말했어요. 처형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았던 저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놀란 저희를 보며 처형은 지난날 잘난 척하며 지냈던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죠. 잘난 줄 알았던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며 처형은 울먹였어요. 그런 처형을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보듬어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처형이 먼저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줬어요. 잠시 눈물을 흘리던 처형은 눈물을 닦고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시가에서 마련해준 병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자는 버는 대로 시가에 주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몰랐던 처형은 처음에 그 남자가 주는 대로 펑펑 쓰다가 그것이 나중에 다 빚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그 남자의 명의가 아닌 시어른의 명의였고 한마디로 남편의 명의로 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눈덩이처럼 커진 빚을 시가에서 대신 갚아줬고 그때부터 처형은 자신 마음대로 물건 하나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죠. 그렇게 살아도 남편이라도 자신을 바라봐주면 좋은데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고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장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처형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답답해서 술을 들이켰어요. 처형은 저희 부부가 너무 부럽다고 말을 하며 술에 취해 쓰러졌어요. 아내는 그런 처형을 방에다 눕히고는 안쓰러운 듯 쳐다봤죠. 그리고 며칠 뒤 처형에게 저희의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내는 장모님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아내는 장모님의 손을 뿌리쳤고 장모님은 아내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속물이 맞았다며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며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아내는 장모님의 눈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저에게 시선을 옮기며 그동안 모질게 했던 것은 다 잊으라며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달라고 사과를 하시며 저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내처럼 장모님의 손을 모질게 뿌리칠 수 없어서 어정쩡한 모습을 하며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장모님을 제게서 떼어내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러냐며 돌아가라고 말했죠. 장모님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그동안 자신이 한 것을 다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이게 다 내 업보야. 내가 너희한테 상처를 준 만큼 벌을 받고 있는 게야.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한테만 그럼 될 것을 언니조차도 힘들게 하다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요. 지금까지 연 끊고 잘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언니 이혼한 건 알고 있니? 그게 왜요? 안 맞으면 이혼하는 거지. 그놈이 어떤 놈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형부한테 잘해준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덕에 이 사람은 언제나 찬밥이었고 꿔다 놓은 보릿자루였잖아요.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됐어요. 사과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니? 그만 돌아가요. 지금은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이젠 넷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지낼 거니? 엄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온 거지 아니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아니 언니가 이혼을 안 하고 잘 살고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야, 그건 네 오해야. 몇 번이고 찾아오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정말이야, 믿어줘. 장모님은 계속해서 울며불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고 저는 아내에게 그만 화 풀자고 다독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는 장모님을 일으켜 의자에 앉혔어요.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부모는 부모였어요.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퍼부었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다 못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장모님을 의자에 앉히고는 맞은편에 자신도 같이 앉더니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랑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한 거야? 이렇게 될 것을 뭐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잘 살면 되는 거지. 의사가 뭐가 중요하고 주방장이 뭐가 나빠서. 여보, 진정해. 저는 아내를 토닥이며 위로해줬어요. 그런 우리 둘의 모습을 장모님은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고요. 울먹이던 아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서러웠던 것들이 북받쳐 올랐는지 통곡하듯이 울어댔어요. 장모님은 아내가 울자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니 가까이 다가가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지나고 나니 허울뿐인 의사가 뭐가 좋다고 내가 그랬는지. 내가 눈이 삐었어. 눈이 삐어서 그런 거야. 이제 와서 이런다고 없던 일이 돼?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말로만 그러면 다냐고! 말로는 싫다고 하면서 손은 자신의 엄마를 끌어안는 아내. 그동안 저와 살면서 아닌 척했지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과 부모가 해주는 것은 또 다르잖아요. 제가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 아내를 많이 외롭게 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장모님도 아내도 저도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죠. 서로에게 쌓인 것들을 남김없이 씻어내려는 듯 아주 오랫동안 눈물이 계속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아내와 상의를 해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3층짜리 집을 하나 지었어요. 동네에 폐가로 있던 주택을 사서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었어요. 1층은 장모님이 쓰고 2층은 저희가,
3층은 처형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세 집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된 건 제가 아내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살고 싶다고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 당신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당신 언니는 내 누나이기도 한데 뭐가 불편해? 그래도 그동안 엄마랑 언니가 당신 서운하기도 했고 같이 사는 거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나는 집이 북적북적거리는 게 더 좋아. 같이 살자.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당신 같은 복덩이를 만났나 몰라. 여보, 정말 고마워. 아내는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장모님도 처형도 같이 살자는 말에 정말 기뻐했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그동안 내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나이 먹도록 인생 헛살았어. 헛살았어. 제부, 나까지 신경 써주고 정말 고마워요. 가족끼리 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우리 웃으면서 살아요. 이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한 건물에 함께 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집이 있으니 따로 있다가도 식사나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장모님이 손맛이 좋으셔서 반찬도 정말 잘 얻어먹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다 같이 사는 지금이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부부에게 좋은 소식도 있어요. 바로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같이 살고 나서 임신이 된 거죠. 아무래도 장모님과 화해를 한 게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이 겹쳐서 오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이렇게 털어내고 나니 더 속이 시원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는 남은 감정들 모두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긴 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